여러분, 부동산 애널리스트 TV를 강의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입니다. 부동산 애널리스트 TV로 전환한다고 그랬죠. 네, 이유는 제 제1기 부동산 애널리스트가 이제 성공리에 이제 수료식을 마쳤고, 또 이분들 약 43명과 제가 함께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가장 정확하고 빠른 그런 소식도 전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좀 사랑을 기대합니다. 저도 올해는 조금 더 화면도 그렇고 이런 걸 내용도 그렇고 업그레이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은 그런 준비를 다 하지 못했다는 점을, 다만 내용은 좀 알차게 하려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부동산론에서 자료가 나왔죠. 뭐 특별한 건 아니고, 부동산 집값이 특히 이제 약보합 하락하고 있다라고, 이건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비수기인데다가 지금 뭐 부동산 경기 자체가 안 좋으니까 오르는 지역보다는 내리는 지역이 좀 많고, 그러나 많이 급락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이제 2월 설 이전까지는 좀 그대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부가 업무 보고를 통해서 재건축 6년 정도 빨라진다, 안전진단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30년 넘어가면 안전진단 절차가 아마 생략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재건축 단지가 약 한 75만 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간도 한 6개월 단축되고, 여기에 공공이나 또는 재정 지원도 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재건축, 그러니까 1기 신도시, 그러니까 분당, 일산, 평촌 같은 노후 신도시에는 큰 호재가 될 것이고, 서울은 물론이고 이제 PF 문제라든지 금리만 좀 내린다면 뭐 재건축 사업장은 지금은 공사비 급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앞으로라는 게 올 하반기 이후에는 좀 상황이, 시장 흐름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이제 중앙일보로부터 이제 원고 의뢰를 받았는데, 실용 칼럼이죠. 재테크 칼럼이 아닌데, 입주 물량이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여러 번 얘기 드렸죠, 그렇죠? 올해부터 한 2027년 정도까지 그렇게 줄어들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2024, 2025, 2026, 그러니까 적어도 2, 3년, 3, 4년간 이게 또 대선과 좀 맞물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참 우연이 아니죠. 만약 다음 대선에서 만약 민주당이 되면 이제 또 이런 얘기가 현실이 되어요.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오르고, 국민의힘이 잡으면 집값이 내리더라. 이거는 사실은 정권에 따라서 집값이 오르내린다기보다, 그런 측면도 뭐 아주 없는 건 아니겠지만 사이클이 그래요, 하필이면. 그래가지고 또 그런 얘기가 자칫하면 나오게도 생겼어요. 그냥 좀 뭐 재미삼아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급이 부족한 것도 사실은 전 정부 때 우리가 공급의 시차가 필요하잖아요. 전 정부 때 공급 뭐 이렇게 재건축 이런 걸 억제한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재건축 속도를 빨리 하겠다고 하지만 그 효과는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몇 년 후에 입주 물량의 증가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정책의 어려움이고, 시장과 수요와 공급 정책과의 미스매치입니다. 미스매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허가 물량이 현재 전년 동기 대비 37%, 착공은 52% 감소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숫자가 많은 걸 예고하고 의미하는 거예요. 인허가를 받고 입주할 때까지 보통 기간이 5, 6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인허가 물량이 37% 감소했다 하는 것은 특히 착공은 한 2, 3년, 3, 4년 정도 시차가 있어요. 입주할 때까지, 준공할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52%나 줄었다는 건
2, 3년 내지 3, 4년 후에 입주 물량이 절반 반토막이 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전세 가격 오르겠죠. 전세 오르면 2차 월세 가격 오르고 3차 매매 가격 오르는 것은 불을 보듯 명약반화합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아마 정부도 이걸 알고 올해 업무 보고나 또 앞서 그 대책에서 공급을 빠르게 하겠다. 뭐 대통령께서도 서둘, 나도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겠냐고요. 그게 잘 안 되겠죠. 저도 또 국회에 오늘 여기 서민주거복지와 관련해서 제가 아마 주제 발표 내지 이런 걸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걸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나라는 정말 선진국에 비해서 서민들의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너무 소홀히 했다. 저의 지론이죠. 그건 뭐 진보 정권, 보수 정권 할 것 없이 그런 문제가 좀 선행됐으면 좋겠어요. 옥탑구라 그러죠. 그러니까 옥탑구조차도 월세가 뭐 비싸잖아요. 여기 사는 사람조차도 뭐 그건 굉장히 지옥이라고 이렇게 지옥고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데조차도 지금 비용을 감당하기,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도 참 많지 않습니까? 좀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제가 늘 서민주거복지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얼마든지 우리나라의 예산이나 조금만 신경 쓰면 위정자죠. 이렇게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나 정치인들이 신경을 쓰면 근데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아요. 이걸 한 5년, 10년 정도 지금이라도 정책을 올바로 세워서 한다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데 그걸 하지를 않아요. 안 하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공무원들은 귀찮기도 하고 또 대통령은 임기 5년에 그게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꾸준히 선진국은 한 거거든요. 이 진보나 뭐 정권 교체에 관계없이 우리는 그런 지도자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또 앞으로도 만나기도 어렵겠죠. 그러니까 절망스러운데 더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국민들의 수준이 그 정치권의 수준을 결정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이해하고 그런 정책을 내놓는 그 리더를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좋은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또 그런 면에 보면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참 수준이 낮죠. 그런 건 관심이 없고 그냥 뭐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냐 또 지역이냐 이렇게 나가니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주거가 불안한 사람들이 항상 늘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죠. 사회가 불안하고 그래서 내 집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 선진국은 좀 안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이 얘기하면 또 끝도 없고 이제 앞으로 인허가 물량이 줄어든다. 정부는 여기에 대비해서 재건축 재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재건축 재개발도 인허가를 이제 안전진단이나 인허가를 단축하는 것만으로는 어렵다. PF 부실 문제가 있고 여전히 고금리가 많고 특히 공사비가 급등하고 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의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면 조합원은 이를 찬성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시공사는 당초에 시공비가 한 500에서 600 정도 있는데 지금 벌써 아파트의 시공비, 공사비가 3.3제곱미터당 한 800에서 900원 돼야 된대요. 특히 재건축은 1000만 원이 더 들어간답니다. 좀 고급화를 요구하니까. 이렇게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합 측의 이해와 시공사 이해가 아마 중단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태영이 대표적인 이제 사태였는데 다행히 뭐 PF 문제나 워크아웃으로 가서 이렇게 해결이 됐으니까 뭐 태영뿐만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문제 여러 가지 공사비도 좀 낮춰야 되고 중국 자재가 들어와야 된답니다. 안 그러면 근데 이제 공급망 좀 애로가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공사비 인건비가 한국인은 이런 막노동 안 하려고 그랬죠. 현장 근로 외국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의 그 근로자들 이게 지금 수급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또 인건비 오르고 뭐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이렇게 막막하고 그럴 수 있는데 저는 해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공임대 아파트를 많이 늘려서 이거는 공공이 해야 돼요. LH가 SH가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다른 나라는 다 주택청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공공 분양 공공임대만 하거든요.
이 택지 공급은 LH가 독점하지를 않아요. 토지은행이라고 해서 토지 비축 제도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그렇게 주장을 해도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일반 아파트 공급은 민간이 하는 겁니다. 공공은 임대만 짓고요. 그것만 해도 역할 분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건축을 이런 것들은 이거는 이제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세제나 금융상의 혜택을 또 주는 거죠. 마구 짓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될 걸 이 쉬운 것도 하지 않으니 참 저도 마음이 오늘은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국회 쪽에 또 어떤 얘기를 할까 이런 얘기를 잠시 고민하다가 그래서 머릿속에 든 게 있어서 이런 얘기를 가장 중요한 거는 15%에 해당하는 빈곤층이죠. 이 사람들의 주거 안전망을 확보하는 게 이거는 국가의 의무다. 그리고 중산층 있죠. 이제 21%가 상위층인데 중산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거 사다리죠. 그래서 선진국처럼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히 생초자라든지 꼭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도 이거는 국가의 공적 자금, 정책금융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아요. 내 집을. 그래서 내 집을 사는 것은 이거는 뭐 재테크 이런 관점이 아니라 주거의 행복과 삶의 질과도 직결돼 이런 문제의식, 이런 여기에 맞추면 정책, 그 다음에 고급주택은 그건 우리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뭐 광진구에 1억 넘는 게 나온다고 또 이렇게 댓글을 봤더니 막 해도 너무한다 뭐 이런 거. 그건 어차피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것도 아니고 수요가 우리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 평당 1억이 넘어가는 게 광진 한강호텔 자리죠. 그 이제 어제 종일 주요 뉴스로 이렇게 인터넷에 봤더니 네이버에 이렇게 뜨고 있던데요. 막 불만이 많아요.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무슨 평당 1억이 몇 마리냐 뭐 이러고. 근데 그것도 이제 다 이유가 있겠죠. 땅값도 비싸고 또 럭셔리하게 짓고.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라 소위 1% 2% 이분들이 그분들이 이게 돈을 뭐 세금 많이 내고 그쵸? 이렇게 사는 거 그걸 굳이 배아파하거나 막 그게 우리의 집값을 올리는 문제로 인식할 필요는 막 그렇게 아니면은 아니죠. 그러니까 고급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옆에 있는 아파트도 영향을 받겠죠.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너무 그렇게 막 생각을 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회 통합뿐만 아니라 그건 그대로 가고 세금을 많이 내냐 제대로 내냐 이것만 따질 뿐이고 이 중산층이 내 집 마련 갖는 게 그게 목표잖아요. 그건 정부가 적재 금융을 통해서 내 집 마련 자가주택 소유를 촉진해주고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건 국가가 정말 세금을 들여서라도 그런. 그리고 이제 그 도심에 특히 있는 이런 주택들은 민간 공공이 주로 하되 민간이 원룸 같은 경우는 민간이 해야 돼요. 근데 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같은 데는 민간이 LH나 이런 데서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주로 이제 가정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네, 이런 자녀를 가진 계층은 공공임대를 늘려주고 민간 임대는 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원룸 투룸 지어가지고 월세 그러면 그게 월세가 높아질 텐데 생각하지만 그 월세의 절반은 국가가 보조를 해줘요. 근데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은 1인 가구라는 얘기죠. 1, 2인들, 청년들 이런 사람들. 정말 좀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큰 대원칙과 정책의 방향만 정해도 주거 문제 해결은 맞춤형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한지. 공공임대만 해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저도 지금 몰라요. 예, 그 들어가 공공임대 아파트 들어가려는 사람은 그 소득 자격과 그 뭡니까 자산이라든지 소득 이렇게 너무 복잡해서 해당이 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 경기도 같은 데 예전에 행복주택이라고 마구 찍어놨던 원룸은 지금도 비어있다니까요. 뭐 이런 나라 이런 정책이 있을까요? 참 그것만 개선해도 좋을 텐데.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예, 지금 노두강 금강구의 집값이 또 강남가에 좀 벌어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건 양극하니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새로운 부동산 트렌드 이것저것 다 있습니다만 올해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재건축, 재개발은 좀 활성화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주거나 또 내 집 마련은 공사비 이런 걸로 좀 어려워지고 있다. 올해 꼭 알아야 될 필수 지식, 필수 정보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